여러분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특집 인문계열 논술 특집편을 같이 할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요즘 여러분 아직도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여름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아직 여름방학 중이셔서 몸은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시험도 조금 남아있고 해서 몸은 좀 편하실 텐데 여름방학이지만 아마 여러분들 마음은 몹시 바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끝나고 나면 9월 3일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 날부터 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느 수시 전형에 지원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느라 마음이 무척 분주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요. 제 페이스북에 우리 학교 다른 친구가 글을 올린 걸 봤는데 한 여학생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생기부를 읽고 있는데 내 생기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다른 친구가 대뜸 이렇게 리플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난 네 생기부를 갖고 싶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별거 없어. 이렇게 답을 달았더니 생뚱맞게 또 다른 친구 하나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보고 선생님이 한참 웃었는데 자, 수시 지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과, 비교과 다 탈탈 털어도 나는 나오는 게 없다. 또는 교과, 비교과 다 있지만 이건 진짜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수시 지원할 게 없다. 이런 친구들을 위한 오늘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결과는 없지만 여러분들 사고력이 있다. 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전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논술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 비교과 탈탈 털어도 나는 믿을 구석이 없지만 내 사고 능력은 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한 전형.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을 위한 거냐면 나는 지금은 당장 수능 최저 맞히지 못하지만 나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방학 끝나고 나면 나는 수능 최저 따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우연히 보고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들 이 강의 잘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논술 전형의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논술 특집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게 붙었습니다. 근데 진짜입니다. 수시 역전 인문계 논술편 성균관대 숙명여대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성균관대와 숙명여대 문제를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논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논술하면 가장 먼저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논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흉내내려고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하니까 일정 수준 이상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논술이 무엇이냐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자, 논술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건가요? 논술은 글로 쓰는 건데 무엇을 글로 쓰는 겁니까?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쓰는 거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는 글쓰기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가지고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이유가 뭐야?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위한 거다? 설득하기 위한 거다. 그럼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느냐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어야 되는 상황, 즉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 자, 그래서 논술을 정의하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쓰기다. 라는 거 꼭 이해하고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이 이렇다 보니까 논술은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논술의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논술의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논술이 문제 해결을 하는 글쓰기다 보니까 일반적인 논술에서는 반드시 맨 처음에 뭐가 등장을 해야 되냐면 논술의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즉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이 바로 어떤 과정이냐면 이 문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비판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비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비판이라는 말이 무조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또는 어떤 주장을 잘못됐다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 하는 거냐? 참인가 거짓인가를 판단하는 거다. 그럼 이 비판의 과정은 어떻게 쭉 정리가 되냐면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분석된 정보들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정보가 받아들일만 한가 받아들일만 하지 않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참이라고 판단됐던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무엇을 도출하게 되냐면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되고 이 결론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 되는 게 일반적인 논술의 과정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TBS에서 언제 또 이와 비슷한 강의를 했었냐면 지난 7월에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인문계열 논술 특집이라고 해서 논술의 이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이해하고 논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논술의 일반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대학의 논술 문제가 모두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논술에 대한 정의, 논술에 대한 과정, 즉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느 대학 논술 문제도 접근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논술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서 논술의 명칭도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논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쓰기라는 점 때문에 논술을 문제 해결적 글쓰기라고도 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미에서 논술을 창의적 글쓰기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교과 지식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봐. 그래서 논술을 고등학생들의 수준에서 뭐라고 하냐면 통합교과형 논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관점 말고도 다양한 관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 라고 해서 다면사고형 논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 멋대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교하고 평가해서 참인 정보를 골라내야 되는 이 과정 때문에 논술을 비판적 글쓰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다 들어있는 게요. 종합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물어보는 대학도 있는 반면에 특정 대학들은 정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얼마나 잘했는지 요약하십시오. 분석과 비교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주어진 제시문들을 같은 입장끼리 분류해서 요약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문제에 주어진 입장을 가지고 주어진 자료와 통계 결과에 적용하십시오.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두 개의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라고 해서 평가를 요구하는 문항도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가장 기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논술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내용입니다. 통합교과형, 다면사고형, 자료제시형, 과정평가형 사실은 모두 다 하나의 논술의 기본 개념 안에 들어있다. 이거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수시 전형에서 특히 수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험을 보는 전형에서 가장 많이 보는 대학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이죠. 성균관대학교하고 숙명여자대학교. 이 두 개 대학의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솔깃하시죠?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자, 이 방법의 공통된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절차인데 자, 일단은 절차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절차. 자,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절차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문제집 받아보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자,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겁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분량이나 수정 방법이나 아니면 시간의 제한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낙서나 아니면 표시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유의사항은 유일하게 채점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는 탈락 또는 감점 사유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불찰의 소치이지
여러분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대학도 있어요. 1번 문제는 파란색 답안지에, 2번 문제는 노란색 답안지에. 그러면 해당 답란에 정확하게 답안을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 개가 다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위상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출제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자, 여러분들은 논술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이 시험은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채점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없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였다면 채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결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있는 한은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고 채점이 가능한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은 도대체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즉 나에게 어떤 답을 쓰기를 기대하고 이 문제를 출제했는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파악하시냐면 초반에 긴장된 마음을 억누르고 숨고르기를 하시면서, 자, 논제와 제시문들을 종합적으로 관망하면서, 즉 먼 산을 바라보듯이 이거 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그래서 출제자가 도대체 어떤 논술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를 파악하시면 B 정도 쓸 답안이 A+ 됩니다. 솔깃하시죠? 자, 이거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으로 알고 계셔야 하고요.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면 논제를 분석하는 거고요. 자, 논제를 분석하는 거고, 네 번째가 제시문을 분석하는 작업인데, 자, 논제를 분석하고 제시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중력의 호소에서는 오직 독심술에 의존해서는 논제와 제시문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자신의 방법이 있어야지만 논제와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까지 분석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자, 개요를 작성하시는 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개요를 작성하고 나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뭘 하시냐면 답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개요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논술 답안 작성에는 절차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논술 답안 작성하시면서 급한 나머지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안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2시간밖에 안 되니까 문제를 보고 대충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답안은 일단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게 답안을 써 내려가다가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남았는데 이쯤 되니까 진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알았어. 그래도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절차에 따라서 개요를 작성해야지만 실수 없이, 바꿔 얘기하면 실패 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출제자의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장면들 나오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막 수천 수만의 대군이 막 몰려오는데 불과 한 300명만 데리고 이 대군을 막으려고 하는 과정을 보시면요. 자, 300명밖에 되지 않은 군대를 이끌고 수만 명이 몰려온 상황에서 전면전으로 으아! 하고 달려가가지고 같이 맞닥뜨려 싸우려고 한다면 백발백중 전멸합니다. 근데 불과 수백밖에 되지 않은 보잘것없는 군사를 가지고도 수만의 대군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만의 대군이 천둥이 치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물밀듯이 몰려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공포감이 들어도 그들에게 압도당하지 않고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그들이 코앞에 올 때까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고 불과 안 되는 몇 명의 자기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 호련히 일어나서 적들의 배후를 치면 적들은 그 숫자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고 혼비백산 뿔뿔이 흩어져서 불과 수백의 군대를 가지고도 수만을 능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도 똑같은 원리냐면요. 논술 답안을 작성하실 때 긴장감에 두려움에 답안에 먼저 손을 대고 절차 없이 답안을 쓰시면 이건 불과 수백의 군대를 가지고 수만의 군대를 큰 소리를 내면서 맞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숨을 죽이시고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합니다. 자, 논술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은요, 출제자가 여러분들 답안 이렇게 써라 다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니까. 그래서 논제와 제시문을 가지고 어떤 퍼즐과 같은 문제들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논술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500피스짜리 조각 맞추기인데 밑그림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그림 모르는데 일단은 조각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밑바닥에서 하나둘씩 억지로 맞춰가다면 결국은 조각들은 다 맞추지 못하고 실패로 끝납니다. 밑그림이 뭔지 모르는 조각 맞추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조각들을 다 펼쳐놓고 이게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논제 분석 방법을 선생님이 말씀드릴 텐데, 자, 논제 분석 방법을 선생님은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 토끼 국물 국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논제 분석 방법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분석 방법. 논제는 출제자가 이 문항을 통해서 학생에게 어떤 답안을 써라, 어떤 내용의 답안을 어떻게 써라 라는 요구사항인데, 어떤 내용의 답안을 어떻게 써라 라는 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압니다. 근데 하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구사항들, 2개 이상의 요구사항들이 중복해서 출제가 됐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엮는지를 잘 모릅니다. 선생님이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토끼고기죠. 자, 토끼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토끼로 국물을 내고 이 국물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라. 자, 국수를 만들어라 라고 주어졌다면,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하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토끼를 잡아가지고 토끼를 장에 놔둬. 그리고 멸치로 국물을 해. 그리고 국수는 비빔국수를 만들어. 그러면 이건 올바른 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산에 가서 힘들게 잡은 그 토끼를 넣어가지고 국물을 우려내. 그리고 그 국물로 국수를 만들어. 즉 뭐가 됩니까? 토끼를 잡고 국물을 내는 건 궁극적으로 국수를 만들기 위한 뭐다? 과정과 절차이다. 그러면 궁극적인 요구사항은 바로 뭐다? 바로 이 국수를 만드는 거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요구사항이다 라는 거 구별해서 이 단계가 일치해서 하나의 완성된 답안이 되도록 써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항은, 구체적인 문항은 선생님이 성균관대 문제와 숙명여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토끼를 잡아가지고 국물을 내가지고 국수를 만들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시문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제시문을 분석하는 방법. 이건 여러분들 아마 익히 제시문을 분석하는 방법은 익히 다 그동안 해오셨습니다. 언제 해오셨냐면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계속 쭉 훈련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국어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내용을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분석,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어떤가요? 자, 제시문, 자, 이쪽에 한번 가볼게요. 자, 제시문 분석. 자, 가장 잘못하는 방법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놀이 하는 겁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 아시죠? 알리바바가 몹시 가난해. 근데 산에 갔다가 도적들이 열려라 참깨 하는 걸 보고는 그걸 흉내내가지고 도적들이 보물을 훔쳐옵니다. 자기들이 보물이 없어진 것을 알고 도둑들이 누가 우리 보물을 훔쳐갔어 하고 마을로 내려와서 누가 보물을 훔쳐간지 살펴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알리바바가 갑자기 큰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가 씀씀이가 해퍼. 그러니까 아, 얘가 물건을 가져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날 저녁에 얘한테 보물을 다 뺏어와야겠다 생각하고 알리바바의 집 앞에 대문에 X표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외출해서 돌아온 아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깨림직하다라고 해서 온 동네의 집에 다 X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도둑들이 알리바바를 찾지 못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논술 답안을 잘 쓰기 위해서 제시문을 잘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 긋기입니다. 계속 정성껏 밑줄 긋습니다. 정성껏 밑줄 그으면 알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잘 모르죠.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느라 시간을 무지 많이 낭비하는데, 자, 이런 방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어떻게 읽기를 하셔야 되느냐? 한 문장을 읽어도, 한 단어를 읽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 단어 또는 그 문장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메모해라. 왜냐면요. 논술 답안은 제시문을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제시문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답안이 정리되니까 제시문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시문의 분석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요 작성 방법은요. 자, 개요 작성 방법은 어렵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요 작성 방법은 논제를 분석하고 나면은 요구사항들의 이 나오죠. 그럼 요구사항들을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서 쓰시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로 하시면 되는데 문항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오늘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계열 논술 풀다 보면요. 영어 제시문 이렇게 나오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제시문 좀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데 여러분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 자, 이번 기회에 영어 공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자, 영어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데 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우리말은요. 누군가한테 질문을 받으면 우리말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고 시작하고요. 영어는 누군가한테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도 전혀 두려워할 게 없는데 자, 우리말과 영어의 의사소통의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말의 기본은 경청이에요. 상대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다 듣고 가만히 기다리는 하고 내 얘기 차례를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영어는 즉각적인 그리고 계속적인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낯선 외국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말을 막 걸어요. 그러면 아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주면 외국인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럼 말을 하지 않고 나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말을 시작하면 된다고요? sorry? 이런 모든 대화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계 어디 나가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 사용법인데 솔깃하시죠? 이게 왜 세계 어디 나가서 통하냐면요. I'm sorry 하잖아요. 그러면 이 외국인이 영어를 천천히 또박또박 해줍니다. 즉,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휘의 숫자나 영어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논술시험에서 영어 제시문이 나오면 영어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논술 문제 하나의 제시문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핵심 문장 한두 개를 찾는 것만으로 밑에 나와 있는 주석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를 찾는 것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여름방학 논술 특집 같이 보는 거예요. 성균관대 숙명여대에 대한 거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하면서 작성법을 보도록 할 텐데 자, 문제를 정리하기 전에 바로 전년도 출제됐던 따끈따끈한 문제를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하기 전에 앞에 선생님이 가장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성균관대 논술 답안 작성 방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성균관대 들어가면 여러분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왕 선생님이나 이 선생님 다 여러분들 선배들이에요. 자, 600년이 넘었죠, 성균관대가. 자, 이런 성균관대 논술 전형은 실제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총 115명을 선발하는데 인문계열에서 623명이나 선발합니다. 자,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균관대 논술 전형에서 우선 선발은요. 학생부 30, 논술 70으로 선발을 하고요. 일반은 학생부 50, 논술 50으로 선발하는데 논술의 결정력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자, 논술고사일은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이면 수능 보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나서 바로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성균관대 논술은 어떤 요령을 가지고 단기간에 준비해서 어렵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답안을 잘 쓸 수 있다. 이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최저 학력 기준은 국영 우선 선발이 국수, 영사, 세계경 등급 합이 4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영어가 각각 100분위 합이 187에서 195 정도 되면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탐구 영역을 우선 선발, 일반 선발 모두 다 한 과목을 탐구 영역, 한 개 영역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여러분 탐구 영역이 한 과목이 준비가 좀 덜 됐어도 여러분들이 강점을 가지고 지원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와 한문도 탐구 영역 한 과목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성균관대 논술 전형의 주요 사항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이 성균관대 논술 전형 주요 사항 정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균관대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겠죠. 근데 성균관대 논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설명드리면 와, 진짜 더 많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화면을 보면서요. 성균관대 논술고사, 이 논술시험 문항의 특징을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자, 성균관대 논술고사는요, 시간은 120분입니다. 2시간을 주는데, 인문사회 통합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특징은요, 문항별 글자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글로 된 답안지를 줍니다. 원고지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줄글로 쓰다 보니까 분량에 대한 부담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통계와 도표를 이용해서 문항을 푸는 게 두 문항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문제는 정형화된 문제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를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연습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표도 이미 발표가 됐어요.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은 아침 8시 40분, 아침 8시에 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계열은 12시에 입시를 해야 되는 특징이 있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화면을 보면서 문제의 특징과 시험 시간까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분량의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도 높지 않고요.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겠죠. 문제도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쉽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면요. 연습을 할 때 보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B 이상의 답안을 씁니다. 그러면 승부를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이 강의 정말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B 이상의 답안을 A 이상의 답안을 쓰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가 8월 9일부터 전국 투어를 실시합니다. 수시 입학 지원 지원 전략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은요. 성균관대 설명회 가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대도 말해주지 않는 성균관대 논술 문제 핵심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성균관대 논술 문제의 논제 1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균관대 수시 논술 문제 1번. 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을까요? 문제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래 제시문 1부터 제시문 5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나누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같이 볼까요? 자, 문제 2번 아래 자료일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옹호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겁니까? 두 입장 중 하나를 옹호하는 게 궁극적인 요구사항이고요. 이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정과 절차는 바로 뭐냐면 자료일을 해석하는 게 됩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좀 문제가 길죠. 자, 문제가 길면 친절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소득이나 아니면 근로장려세제라는 근로소득이라는 거에 대한 핵심 개념을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아래 자료 위의 근로장려세제의 구조를 상세히 해석하고 이 제도의 특징을 문제 1에서 언급한 사회적 가치들의 상호관계 측면에 서술하시오. 자, 궁극적인 요구사항은 어떤 겁니까? 근로장려세제를 문제 1에서 언급한 사회적 가치들과 상호관계에서 설명하시옵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바로 주어진 자료 1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라고 이해하시면 논제 분석을 잘 하신 겁니다. 자, 그럼 문제 4번 같이 볼까요? 자, 문제 4번은 아래 보기의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어느 한 입장을 취하고 그 입장을 정당화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래 보기에 어떤 정책이 나와 있겠죠. 선생님이 제시문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소수자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그 입장을 입증하시오라는 게 바로 문제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항을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니까 문항 어때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설명할 거 있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그냥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쓸 수 있는 B의 답안을 선생님이 핵심을 꼭 집어가지고 A 답안으로 끌어올립니다. 솔깃하시죠? 자, 같이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이 총 5개가 나왔습니다. 성대문제 1번이, 논제 1번이 뭐였냐면, 자, 논제 1번이, 자, 대립하는 논제 1번이, 네, 여기 있네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걸 두 입장으로 나누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논제 1번. 자, 논제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균관대 문제 아마 풀어본 친구들은 잘 아시겠지만 두 입장으로 뭐 하시오? 분류하시오. 그리고 뭐 하십시오? 요약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에 실패하면? 분류에 실패하면 기본적으로 좋은 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류를 성공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분류를 성공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이 문제를 푸는데 실패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번 문제가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 이 입장들은 이걸 분류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른입니다. 서로 다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르니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성대 문제는 분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 가운데서 뭘 해주셔야 된다? 반드시 분류한 다음에 비교해서 요약해줘야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랑 제시문을 같이 정리를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자, 일단 입장을 분류를 해보면요. 제시문 1과 그 다음에 제시문 3이 같은 입장으로 정리가 되는데 자, 제시문 1과 3은 각각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요. 제시문 1과 3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사회적 가치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회적 가치 중에서 중요한 건 바로 효율성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제시문 1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본성적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경쟁을 통해서 제품의 질이나 또는 생산에 있어서 양을 늘릴 수 있다. 즉 경쟁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제품과 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제시문 1이고요. 제시문 3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바로 이렇게 생산된 재화들을 사회에서 시장에서 무엇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통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적재적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제시문 3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입장이 바로 어떤 거냐면 제시문 2와 그 다음에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자, 제시문 입장은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 형평성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제시문 4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제시문 4는 이 형평성이 어떤 식으로 실현돼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시문 5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형평성 개념이 최근에는 사회 안에서의 개인과 개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구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먼저 개발을 했던 선진국들이 나중에 개발도상국들이 나중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이뤄놓은 일에 대한 빚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 대 국가까지도 형평성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게 바로 2, 4, 5의 바로 문제가 됩니다. 자, 논제 1번이 뭐였냐면 분류하고 요약하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약을 하시면 되고요. 논제 2번이 바로 뭐였냐면 자료 1을 해석을 활용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옹호하는 거였는데 자, 자료 1은 바로 어떤 거였냐면 자료 1은요. 자, 자료 1은 자, 경제 성장률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냐면 사회 이동과 그 다음에 소득 균등 정도와 관계가 있다라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이걸 해석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답을 추구하게 되냐면
경제 성장이라는 이 효율성의 추구는 사회 이동과 소득 균등이라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어서 먼저 효율성이, 형평성이 실현돼야지만 효율성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논제 2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문제 3번은 여러분들 이건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는데, 자, 문제 3에는 어떤 자료가 나와 있냐면, 자, 근로장려 세제라는 게 나와 있었는데, 자,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소득이 0인 사람은 아무것도 주지 않아. 근데 어디까지? 800만 원 선까지는 점점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1200만 원까지는 균등한 지원을 하다가 점점 감소해서 1700만 원대에서 지원을 멈춥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운영되는데 이걸 해석하십시오라는 이야기인데, 자,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제시문 1과 3이 바로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자, 여기는 보시면 소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140만 원 준다면 누가 일하겠어요? 아무도 일하지 않겠죠. 그래서 소득이 점점 올라갈수록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할수록, 즉 일을 하고자 하는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점점 노력한 것만큼 상응하는 주는 것은 상응하는 세제를 지원을 해주는 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되는 거죠. 이 구간은 일정 소득 수준은 돼야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인정이 돼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단계에서의 지원입니다. 그럼 바로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하지만 이거 이면에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 플러스 어떤 것도 있냐면 소득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의 지원을 하게 되면 낭비될 수 있는 사회적 기회 비용을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즉 효율적인 분배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다? 이렇게 세제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이 남아있는데, 자, 문제 4번은 찬성과 반대 중에 하나의 입장을 고르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었냐면요, 법학대학원을 시험을 봤는데 자기는 호르몬 밑에서 자랐는데 인종 또는 어떤 성과 관련된 소수적 우대 정책에 의해서 자기와 점수 동일한 사람 보고 자신 떨어집니다. 자, 이 정책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항이었는데 이걸 그냥 찬성합니다 또는 반대합니다 라고 일방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문제 2번과 3번에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이 기본이 돼야 되고 3번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적절히 조화가 돼야 돼 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깔려 있는데, 문제 4번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입장을 기계적으로 선택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자, 이건 찬성과 반대 중에 어느 합장을 하나를 지지하는 선택을 하셨다면 선택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되고, 이 근거, 이 선택과 관련된 예측되는 반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되는 반론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재반론을 한 다음에 효율성과 형평성을 보완하는 그런 종합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지만 출제자의 의도에 딱 맞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성대문제 가장 뭐가 중요하나요? 분류하는 거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논술 답안 쓸 때 다 어떻게 쓰냐면요, 분량의 제한이 없으니까 1번 문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2번 문제 이렇게 쓰고요. 3번 문제 이렇게 쓰고 4번 문제 이만큼 써요. 근데 배점은 사실 20점, 25점, 30점, 25점. 배점은 요 구간에 가장 많죠. 그래서 좋은 답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순서를 바꿔서 개요를 작성합니다.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분류하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답안이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요를 작성하고 고민을 하실 때 2번, 3번, 4번, 1번의 순서로 2번, 3번, 4번, 1번의 순서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그동안 성대 작년 기출문제를 살펴봤는데 중요한 논술 접근 전략, 답안 작성 방법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균형 있는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분량의 계획이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요를 작성을 할 때 1번 분류가 잘못되거나 또는 1번 답안이 2, 3, 4와 유리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2번, 3번, 4번, 1번의 순서들 개요를 작성해라. 그 다음 세 번째,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두 번째 대학 숙명여대 논술 전형 논술 답안의 작성 방법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숙명여대 논술 전형, 숙명여대 문제지만 다른 대학의 문제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숙명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의 특징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숙명여대는 딱 두 가지만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인문계열은 일단 413명을 선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있어서 우선 선발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세계 영역 100분위가 180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계 영역 100분위가 180이니까 본인이 경쟁력이 있는 한 과목만 가지고 있잖아요. 경쟁력이 있는 한 과목 100분위가 만약에 96이나 97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나 두 개,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충분히 최저를 맞출 수 있다. 더군다나 일반 전형에는 뭐가 없다? 최저가 없다. 이것까지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신 실질 반영 비율도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논술 실질 반영 비율은 30%인데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은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등급 정도 때까지는 급간의 차이가 크지 않고 4등급 밑으로 가면 급간의 차이가 커져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데 즉 바꿔 얘기하면 내가 4등급 정도 이내까지 점수가 된다. 그러면 논술을 가지고 경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숙명여대 논술고사 특징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까요? 자, 숙명여대 논술고사 문항의 특징은요. 자,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문제가 주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통문항이 한 문항이 주어지고요. 인문계열이 한 문항이 주어지는데 이 공통문항은 인문자연 학생들이 모두 다 같이 본다는 점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도 자연과학적인 주제가 주어질 수 있다. 인문학생들한테도 과학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이 요청될 수 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자인의 원고지를 사용하고요. 각 문항마다 시험은 1회차, 2회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문계열은 9시 정도의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자, 이 특징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숙명여대 기출문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요. 2013년도 문제가 어려웠던 게 논제 요구사항이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데 이 논제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나의 답안으로 이끌어 쓸 수 있는가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논제 1번 공통문항이죠. 자, 공통문항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문항 보면요. 자, 문제 1번. 가나에 제시된 대중에 대한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그림 위를 활용하여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에서 서술된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분석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화면 보면서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 궁극적인 요구사항은 바로 뭐가 됩니까? 토끼 국물 국수에 해당하는 건 다에 나와 있는 문제 상황에서 문제 상황 전체도 아니고요. 그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의 태도가 뭔지 그 태도를 분석하는 게 궁극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석해라? 바로 그림 2를 활용해서 비교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제시문 가와 나에 나와 있는 대중의 공통과 차이점을 드러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라는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쯤에다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숙명여대 문항, 1번 문항 다 공통 문항 기억이 나시죠? 가와 다에서 아니군요. 자, 가와 나에 제시된 대중에 대한 견해, 공통점 찾는 건데, 자, 일단은 가와 나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개인은 모두 다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 즉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 즉 대중이라는 울타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은 어떤 개성도 가지지 못하고 사회가 어떤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사회가 어떤 암시를 하면 여기에서 개인을 희생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대중은 대중은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제시문 가에 나와 있고요. 제시문 나의 이야기가 좀 어려웠는데 제시문 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탈의 벡터맨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나와 있는데 제시문 나는 바로 어떤 거냐면 사회의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모여서 바로 무엇을 구성하는 거냐면 사회의 울타리를 만들어내는데 자, 그 중에 어떤 한 명만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사회 외연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즉 대중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제시문 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사회에서 어떤 동조와 압력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답을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가는가를 보여주는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한다? 바로 이 두 개의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대중은 개인에게 무엇을 준다? 감염을 시켜가지고 영향을 준다. 하지만 제10문가는 어떻다? 개인은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모두 다 사회적 압력에 시달려서 모두 하나의 잘못된 답을 가게 한다. 제10문화는 어떻다? 단 한 명이라도 올바른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때문이라도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자, 이걸 분석을 가지고 뭘 설명하는 거냐면요. 제10문다에 나와 있는 화자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4.19라는 정치적으로 정당화되어 있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대중의 일원으로 시위에 참가했는데 사람들이 대중이 되고 나니까 막 폭력적으로 물건을 부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순된 상황을 경험하는 겁니다. 비교의 결과를 다에 나와 있는 나의 태도에 적용해서 보시면 쉽게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열 문항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숙명여대 논술 전략, 답안 작성한 전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논제 요구사항이 3개가 되더라도 완성된 형태의 답안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꼼꼼한 메모를 해서 전략적인 제시문 분석을 해라. 이게 두 번째고요. 바로 세 번째가 꼼꼼한 개요 작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성균관대 숙명여대에 대한 정리를 다 했습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을 통해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개요를 작성하고 자신의 답안을 쓰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지금 말해준 것 같은 이런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논술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이 숙명여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논술 문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숨 넘어가게 숙명여대와 성균관대학교 논술 답안 작성본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중간에 시험이 몇 시에인지 말씀드렸죠.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험 보는 날 고사장에 안 가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꼭 확인하셔서 제 시간에 고사장 가시면 안 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2분의 1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꼭 내용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꼭 합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